맨해튼의 유리 건물, 유엔 본부가 박물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이나 찍고 가는 낡은 유물이 되어버렸죠. 트럼프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생각이 없어요. 그의 머릿속엔 이미 폭파 후 새 펜트하우스를 짓겠다는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60개 국제기구 탈퇴. 이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죠. 낡은 운영체제를 통째로 밀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엔이라는 시스템,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1년에 수조 원씩 회비를 내는데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여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대 주주가 보기에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린 결론은 심플했어요. 말 안 듣는 주주들이랑 회의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말 잘 듣는 핵심 멤버만 모아서 새 회사를 차리자. 이게 바로 평화위원회의 정체입니다. 정관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가자라는 지명이 빠져 있죠. 그냥 Board of Peace입니다. 분쟁 지역의 평화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포괄기구라고 적혀 있어요. 가자 해결되면 다른 분쟁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이죠. 사실상 유엔 대체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종신 의장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집행체제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죠. 형식은 다자주의인데 알맹이는 미국 1인 체제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포인트가 등장해요. 이 새 클람의 명단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귀족 노릇하던 유럽의 도련님들이 하루아침에 평민으로 강등된 꼴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보기에 유럽은 팀 프로젝트의 무임승차자거든요. 국방비는 쥐꼬리만큼 쓰면서 미국이 지켜주는 안보 우산 아래서 꼴만 빨아왔어요. AI나 반도체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도 없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친구를 굳이 새 회사 임원으로 앉혀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발언을 직접 들어보면 더 노골적이에요. 유럽은 진정한 주권 국가가 아니다. 2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게 미국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죠.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거든요.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해버리면 자기들 거부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참을 선언했어요. 자, 그럼 미국이 새로 뽑으려는 임원진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섬뜩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최대 적수였던 러시아에게 은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러시아를 빼내와서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닉슨 전략이죠. 가입비가 있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기가 막히죠. 러시아가 지갑을 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뽑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입비로 퉁치자라는 제안이죠. 푸틴 입장에서 계산해보면요. 어차피 못 쓰게 된 돈으로 VIP 클럽 회원권을 사는 거예요. 꽤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표를 꺼냈죠. 이게 허용된다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유럽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2,500억 달러도 돌려줘야 한다는 신호거든요. 전쟁 끝나고 동결 자산까지 돌려받으면서 미국 주도 신질서의 핵심 멤버로 복귀하는 거죠. 중국이랑 계속 붙어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넘어가면 인도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양다리 고수였지만 오랜 동맹인 러시아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국제정치의 기본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됩니다. 믿었던 형제가 미국의 새 클럽으로 넘어가고 눈치만 보던 인도까지 그쪽 줄을 서버린 거예요. 형식상 다극체제인데 실질은 4대1 구도죠. 자, 여기서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럽도 쫓겨난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초청장을 받았어요.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관계를 감안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죠. 이 말을 번역하면 거의 확정이라는 뜻이에요. 10억 달러 내고 상임이사국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들어가면 일본도 따라오겠죠. 일본은 원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자기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입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왜 이렇게 챙기는 걸까요? 드래프트 문서에는 한국이 빠져 있었어요. 인구 1억 이상 강대국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도 관리 대상이죠. 미국이 보기에 한국과 일본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게임으로 치면 일본은 방어형 탱커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섬 라인을 지키는 게 주 임무예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막는 거죠. 헌법상 전쟁과 군대를 포기한 나라다 보니 공격 무기보다는 방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대잠수함 작전이나 기뢰 제거 같은 보조 전형 역할이죠. 반면 한국은 공격형 딜러입니다.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태평양의 바다, 그 보안관 배지가 한국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경주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에 핵잠수함을 허용했어요. 핵잠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의미가 선명해지죠. 한반도 해역만 지킬 거였으면 필요 없는 장비입니다.
대양 해군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서인도양부터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극 항로까지 미 해군 7함대가 하던 일을 한국 해군이 분담하라는 시그널이죠. 거기다 핵농축과 재처리까지 허용했습니다. 핵무기를 직접 쥐어주진 않더라도 언제든 핵무기급 위력을 낼 수 있는 엔진과 기술을 허락한 거예요. 유사시에 너희가 알아서 무장해라라는 묵시적 승인이죠. 이건 일본에게도 주지 않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도 주목할 만해요. 아세안 영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겠다. 트럼프 바로 옆에서 한 말이죠. 원래 동남아 관리는 미국 몫이었거든요. 이 발언을 미국이 허락했다는 건 사실상 동남아 관리권 일부를 넘겼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예요. 이유는 명확하죠. 첫째, 지정학적 위치. 중국 코앞에 붙어 있는 강력한 군사동맹입니다. 둘째, 첨단 기술. AI 시대를 돌릴 전력이 부족한데 대형 원전부터 소형 모듈 원전 SMR까지 제때 지어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셋째, 무기 생산. 베트남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전을 경험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성능 뛰어난 무기를 찍어내는 민주주의의 무기 공장이 바로 한국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포위만 국가들, 북유럽, 동유럽, 중동, 동남아, 이 나라들한테 공통적으로 공급되는 무기가 한국산이죠. 결국 미국이 그리는 신세계라는 건 뭘까요?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한국의 하드웨어를 장착한 거대한 로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빠진 자리를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완벽하게 메꾸고 있는 형국이죠.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니에요.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결과값입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구도의 표적이 중국이니까요. 중국의 상황은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죠. 최근 군부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군부 2인자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숙정됐어요. 류젠리 전 국방부장까지 함께 끌려 내려갔죠. 중국 군대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5대 전구체제로 돌아갑니다. 북부, 서부, 남부, 동부, 그리고 베이징 전구. 이 중에서 북부, 서부, 남부 전구 사령관들이 전부 장유샤 라인이에요. 동부와 베이징은 시진핑 직계가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수장이 잘렸습니다. 남은 사령관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타자가 자기일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겠죠.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 지방 군벌들이 각자 도생하며 나라가 쪼개지는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당나라 시절 절도사들이 딱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보낸 군 지휘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영토를 왕국처럼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상황이 그 역사와 오버랩돼요. 북부, 서부, 남부 전구 사령관들이 베이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건 제국의 황운이 머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건 대박이죠. 굳이 전쟁 안 해도 중국이 내부에서 갈라지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평화위 체제를 서두르는 걸 수도 있어요. 러시아를 먼저 끌어당기고 인도와 일본까지 묶어놓으면 한국은 완벽하게 포위당한 신세가 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국제기구 개편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질서를 통째로 리셋하는 작업이에요. 유엔이라는 낡은 운영체제를 버리고 미국이 관리자 권한을 쥔 새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유럽은 도태되고 러시아는 편입되고 중국은 고립되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설계한 신세계 질서의 밑그림이에요. 세계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유엔이라는 간판은 내려가고 있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체스반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어요. 역사는 항상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1989년에 누가 예측했을까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충실한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독자적인 강대국으로 비상할 것인가? 선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